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 이 작품은요, 12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선언한 진이의 성장 없는 성장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속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저를 비롯한 그 시대를 지나온 많은 독자분들께 공감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낭독한 진이 이모의 요란한 해외 펜팔에 이어서 진이의 영악한 시선으로 어른들의 비밀을 알아가는 챕터 내 발밑에 냄새나는 허공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내 발밑의 냄새나는 허공. 내가 장군이 엄마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모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그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샘 많고 심술궂은 장군이 엄마의 속마음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단지 장군이 엄마만이 아니다. 말 잘 듣는 어린애가 각기 십상인 장군이의 의문스러움을 비롯해서 여자들 곁눈질하기에 바쁜 최 선생님의 능글맞은 심보, 늘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이 선생님의 만성 치질과 편두통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장군이 엄마와 장군이를 골탕 먹일 방법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한 보름 동안이었던 것 같아 나는 장군이의 책 읽는 소리에 아침잠을 깨곤 했다. 전에는 늘 새벽녘 부엌으로 나가시는 할머니의 기척에 잠을 깼다. 눈을 떠보면 언제나 어슴푸레한 새벽빛 속에서 윗목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의 머리는 우리 미장원 아줌마가 볼 때마다 파마를 하자고 성화를 부리고 장날에는 가발 공장에 팔기 위해 머리카락을 사가는 장사꾼이 뒤를 따라다니면서까지 탐을 냈음에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쪽진 머리였다. 머리를 다 만지고 난 할머니는 기름기 자르르한 붉은 찬빛의 비살에 끼어있는 머리카락을 훑어내고 왼쪽 오른쪽 어깨 위에서도 번갈아 머리카락 매도를 집어낸 다음 그것들을 함께 말아서 뭉쳤다. 그러고는 머리 위로 흰 수건을 둘러 뒷목계에서 매듭을 짓고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짚으며 끙 소리를 내고 일었을 때 보면 언제나 아래는 몸빼 차림이었다.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꼭 한 번은 이모와 내가 잠들어 있는 아랫목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쩌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좀 더 잘하는 표시로 오른손을 들어 가만히 위아래로 흔들었다. 마치 허공에 누워있는 아기를 토닥이는 것 같은 몸짓이었다. 그러면 나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할머니의 뒷모습이 빠져나간 뒤 그 문틈으로 스르르 들어와서 방 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는 여명을 어렴풋이 느끼며 아침 준비를 끝낸 할머니가 깨우러 올 때까지 다시 잠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나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아침을 시작하는 평화로운 습관이었다. 그런데 장군이의 책 읽는 소리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진 것이었다. 장군이 엄마는 23살의 육군 상사였던 장군이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다. 읍내에서 20리나 더 들어가는 작은 깡촌에서 소작인의 6째 딸로 태어나 권세 없고 가난하게 살아온 장군이 엄마는 제복을 입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업 군인이라는 남편의 직업에 더없이 만족했다. 부하들 사이에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장군이 아버지의 모진 성깔도
아랫것들을 부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윗분들의 권위라고 여겼다. 장군이 엄마는 이삿짐을 옮길 때라든지 김장독을 묻을 때 권력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향내를 조금 맛보았다. 그러나 장군이 엄마가 그 썩은 향내를 1년도 채 누려보기 전에 장군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남긴 것이라고는 유복자인 장군이 뿐이었다. 게다가 군인으로서 장렬하게 순직한 것도 아니고 사병들 기합을 주면서 제풀에 화가 뻗친 나머지 길길이 뛰다 녹슨못을 밟아 어이없이 파상풍으로 죽은 것이었다. 그러나 장군이 엄마는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언제나 자기 남편이 군인으로서 훌륭하게 죽었다고 떠벌리고 장군이에게도 그것을 되풀이해서 주입시키다 보니 그만 스스로 제가 꾸민 말을 그대로 믿게 됐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고 하도 내세우고 다니자 그런 훌륭한 군인 이야기는 6.25 때나 있는 줄 알았던 어린 장군이가 엄마, 그럼 우리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어? 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우리 동네에서 알려질 만큼 알려진 만담이다. 장군이 말처럼 6.25 때 죽었다면 장군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5년 전에 끝난 전쟁에서 전사한 셈이니 장군이 엄마도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긴 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기가 눌려 자기 남편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신념, 아니 당위성을 꺾을 장군이 엄마는 아니었다. 장군이 엄마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 대답했다. 그거야 나이가 적어서 못 그런 거지. 10년만 일찍 태어나서도 내 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셨을 거다. 틀림없어. 장군이 엄마의 상무정신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장군이의 장래 포부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훌륭한 장군이 된 것도 장군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장군이 엄마 혼자서 결정을 본 부분이었다. 어쨌든 장군이 엄마가 그 결정을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닌 이후 장군이는 김영수라는 버젓한 이름을 놔두고 보통 장군이라고 불렸는데 그 호칭 속에 별 4개짜리 장성이라는 진짜 장군의 뜻보다는 야유 쪽에 가까운 어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장군의 엄마는 혼자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엄마가 드세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는 드센 성정이 개발될 필요가 없었는지 장군이는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했다. 장군이네 방 앞을 지나가다 방에서 세워놓는 모자의 말소리를 들으라 치면 엄마는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고 아들은 개미가 기어가듯 꼬물꼬물한 게 여간 대조적이지 않았다. 만약 장군이가 정말로 장군이 된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장군은 절대 아닐 것이며 지금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반대로 장군이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시시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시한 장군이란 것은 군인이란 개념을 전혀 다른 뜻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훌륭한 장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군이는 장군이 되기는 틀렸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장군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도록 시시한 장군의 역할을 할 기회마저 분명히 없을 테니 그것이야말로 장군이 엄마의 비애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장군이 엄마가 어디선가 삼국지를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당장 할부로 삼국지 전집 8권을 들여놓았으며 아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소리 높여 읽게 하였음은 물론이다. 장군이 엄마의 귀에는 이른 아침에 삼국지를 낭낭하게 읽는 장군이의 목소리가 진짜 장군이 병스를 읽는 것 못지않게 위험있게 느껴졌다. 덕분에 장군이네 방과 제일 가까운 방에서 잠을 깨는 나는 아침마다 삼국시대 중국의 전장에서 눈을 떠야 했던 것이다. 내게는 짜증스럽기만 한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얼마간 대견하게 들렸던 모양이었다.
아니면 그 시각에 함께 부엌에 있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책 읽는 장군에 대해 자랑단치가 깨지는 장군이 엄마의 호들갑에 마음이 동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장군이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삼국지가 그렇게 좋은 책이면 그럼 우리 진이도 좀 빌려다 읽혀볼까? 그랬더니 장군이 엄마는 금방까지도 자랑을 늘어놓느라 해버려졌던 입을 돌연 거만하게 다물면서 그래 보라고 하죠 뭐. 한데 걔는 그 책 끝까지 읽기 힘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어쩌다 해도 결국 계집애들은 그저 계집애더라고요. 하고 눈을 내리깔더라 한다. 장군이 엄마의 그 말을 애써 심상하게 전하려고 했을 텐데도 저녁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할머니는 언짢은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모는 유치한 반응을 보이며 발끈했다. 아니, 그러는 자기는 계집애 아니었나? 참 기가 막혔어. 나는 끝까지 초보적인 성대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니와 단순히 성별에 의해서라고 할지라도 이모나 장군이 엄마와 같은 편에 속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다만 나를 그저 그런 계집애라고 평가한 장군이 엄마의 확신과는 정반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애초부터 내 상대는 될 수 없으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장군이의 동글럽적한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을 뿐이다. 장군이는 나와 같은 5학년이었다. 2학년 때부터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하여 광진테라 아줌마는 우리를 소꿉친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꿉친구라는 말은 도무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 흉내내고 싶은 어른들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꿉놀이를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소꿉친구라는 말이 애당초 성립될 수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장군이를 단 한 번도 친구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장군이는 친구가 아니라 차라리 실험 대상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동안 삶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나의 위약적인 실험에 장군이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생체를 제공해왔다. 나는 그런 종류의 실험을 마칠 때마다 내가 그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은 그 실험의 결과를 맨 먼저 그에게 적용시켜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잔혹과 배신 등의 감정을 실험할 때 그의 감정을 이용했고 그러고는 그 잔혹이나 배신을 고스란히 그에게 맛보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장군이는 변함없이 나를 좋아했다. 그 애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어떤 정도의 모멸까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멸들이 항상 은유적으로 표현되도록 배려를 했다. 그리고 은유가 가지는 다의적인 속성 덕분에 때로 그것은 그 애에게 기대어 찬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애를 한층 내게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곤 했던 것이다. 장군이 엄마는 특히 숙제를 도와주라거나 장군이가 두고 간 신주머니를 갖다 주라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쪽에서 필요할 때에만 우리에게 친구라는 말을 적용시켰다. 그럴 때마다 장군이와 동등한 선에서 취급받는 게 불쾌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애써 장군이와 나의 상하관계를 규명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장군이와 저는 친구가 아니에요. 전 쟤 안 좋아해요. 하고 도리질을 한다면 장군이 엄마는 그래 그래 아무렴 그렇겠지 하고 깔깔거리면서 내가 장군이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고 멋대로 단정해버린 다음 그 사실을 누구한테 먼저 떠벌릴까 머릿속에서 할 일 없는 수다쟁이의 명단을 급히 뒤적거릴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니 더군다나 내가 장군이 쟤는 제 실험 대상일 뿐이라고요. 했을 때에 장군이 엄마의 천지개벽할 노여움은 어느 정도겠는가. 상상하기도 귀찮았다. 하지만 삼국지 때문에 나는 노선을 조금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언젠가는 자기 인생의 승전보를 전해줄 게 틀림없는
존귀한 자기의 장군이 그저 그런 계집애일 뿐인 나의 발밑에 망토를 깔고 엎드려 있다는 것을 장군이 엄마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갔던 것이다. 나는 장군이 엄마를 화나게 하면서 한편 그 화를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도록 창피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장군이 엄마를 골탕 먹이려면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장난질은 언제라도 욕을 먹어도 되는 악동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 같은 모범생이 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장군이 엄마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안 됐지만 이번에도 또 장군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원격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군이를 변소에 내가 목적하는 바의 본질에 좀 더 근접한 말을 쓰자면 똥통에 빠뜨려 보면 어떨까 싶었다. 똥통에 빠진 장군과 그 어머니, 그 장면의 주연으로서 장군의 엄마는 나에게 실컷 표정을 관찰당할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었다. 장군이가 똥통에 빠지려면 먼저 발밑의 깊은 똥구덩이 속으로 팔을 뻗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몸이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 실험에는 질투심을 이용해 보자고 작정했다. 작년 이맘때 우리 학교에 새로 전학 온 남자애가 하나 있었다. 군수 아들인데다 얼굴이 기공자처럼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는데 바로 우리 반 반장인 김범진이라는 아이였다. 여자애들한테 그 애의 인기는 굉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예외였다. 처음에는 나도 그 애의 깨끗한 서울 말씨와 하얀 얼굴에서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받았다. 그러나 그 애가 아직은 관찰 단계로서 상대에 대한 총체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나에게 친하고 싶다는 눈길을 노골적으로 자주 주었고 시종일관 쌀쌀맞게 대하는 내 작전에 말려들었어 내 환심을 사려고 애를 태웠기 때문에 얼마 안가 나에게는 시시한 존재가 되었다. 학급 회의 시간에 내가 손을 들면 더듬거리면서 내 이름을 지목하는 걸 보며 나는 그 애의 잘생긴 얼굴 속에서 바보스러운 갈망을 보는 것이었다.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약점이 생기고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애는 결국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 애에 대한 장군이의 질투심은 가짱캐도 꽤 큰 집착이었다. 나와의 관계를 견제하는 부질없는 질투심이기도 했지만 반장이 갖추고 있는 조건을 질투하는 열등감이기도 했다. 그 애의 이야기를 꺼내면 장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였다. 다음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텅 비고 장군이와 나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장군이를 붙들고 말을 떼기 시작했다. 우리 반 반장 말이야. 김범진? 걔가 왜?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뭘 어쨌는데? 응? 연달아 3번 말끝을 올리며 다가앉는 장군이에게 나는 반장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다. 며칠 전부터 반장이 자꾸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지만 다음 주에 있을 환경미화 심사에 대비하느라고 학급 임원들이 다 학교에 남아 늦게까지 게시판을 꾸몄는데 그때도 반장은 계속 내 쪽만 기웃거렸다. 우리가 게시판을 다 꾸미고 나서 교실 문을 나서니 벌써 밖이 어둑어둑했다. 아이들 모두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쪽으로 가는데 무심코 돌아보니 반장이 혼자서 뒤쳐져 오다가 나를 향해 손짓을 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걸음을 조금 늦추어 걸으며 반장을 기다렸다. 그런데 우리가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교무실 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교무실 쪽을 돌아본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확인하고 우르르 그쪽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수 없이 우리도 그 아이들 틈에 섞여 선생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이 환경미화를 하느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우리들 모두를 학교 앞 만두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선생님이 사주는 만두를 먹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반장이 사는 군수 사택은 향교 말에 있었다. 우리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만두집 문을 나오면서 나는 바로 내 뒤에서 반장이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장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생님이 야, 김범진 같이 가자 하며 반장을 불렀다. 나는 선생님의 등 뒤에서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반장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어? 그게 끝이야. 나는 일부러 여운을 두었다. 그러고는 조금 뒤에 혼잣말처럼 이렇게 덧붙였다. 반장네 도로 서울로 이사 간다더니 나한테 서울 주소라도 알려주려고 쫓아다니는 건가? 그런 다음 나는 장군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편지 같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장군이의 얼굴에는 대번에 긴장이 떠올랐다. 환경미화 심사와 학교 앞 만두가게가 등장하는 나의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전혀 허구성을 느낄 수 없었던 장군이는 조금 씩씩거리기까지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루에 나와 앉아서 얼핏 보아 편지로 보이는 종이 쪽을 들고 읽고 있었다. 누가 오면 은근히 감추는 척하면서 장군이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렇게 했다. 이윽고 장군이의 시선을 완전히 끌어당겼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을 구겨서 손에 들고 변소로 갔다. 변소에서 나올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장군이는 변소 쪽으로 눈길만 줄 뿐 짐짓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궁금하긴 하지만 나에게 자기 마음의 속 풍경을 들킬까봐 자존심으로 버팅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장군이에게 염탐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방 방문이 닫히자마자 장군이는 얼른 변소로 들어갔다. 장군이가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멍 사이로 내가 구겨서 버린 그 가짜 편지를 똥의 켜 위에 얹혀 피어난 그 종이꽃을 내려다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팔을 뻗을까? 늘 나는 세상 일은 우연한 행운이 쥐고 흔드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 생각은 행운을 가질 기회를 얻기까지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꽤 건전한 정강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러므로 장군이가 변소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이제 내 손을 떠난 문제였다. 그때 변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 행운은 순진한 장군이보다는 간교한 나의 편을 들었다. 나는 변소로 가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딜안에서 김치거리를 다듬고 있던 장군이 엄마에게로 파발마처럼 달려가서 장군이가 똥통에 빠졌다는 비보를 전했다. 그런 다음 재빨리 우리 집 마루로 돌아와서 구경할 자리를 잡고 편안히 앉았다. 장군이가 너무 놀라서 발부둥을 심하게 치는 바람에 장군이 엄마 혼자 힘으로는 그 애를 똥통에서 빼낼 수가 없었다. 문화사진관 아저씨가 함께 힘을 합했어야 겨우 똥통에서 끄집어내졌다. 어렵사리 우물로 끌려 나온 장군이는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 무섭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 나온 돼지처럼 쉴 새 없이 소리 지르며 울고 있었다. 정말 볼만한 풍경이었다. 옷을 다 벗기자 똥으로 칠갑을 한 장군이의 알몸이 드러났는데 똥이 문신 같은 무늬를 이루며 온몸에 덮인 탓인지 남자의 벗은 몸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들지 않았다. 소리 높여 울면서도 장군이는 고추가 창피하여 한사코 두 다리를 오므리고 쭈그리고 앉았다. 장군이 엄마는 다급하게 두레박질을 하며 장군이에게로 물을 쫙쫙 끼얹었다. 10번도 넘게 물을 끼얹고 나서
수건에 비누질을 하여 먼저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목, 가슴을 그리고 고추와 사타구니를 사정없이 문질러댔다. 그러는 동안 장군이는 울음을, 장군이 엄마는 욕설을 그치지 않았으며 내게는 그것이 절묘한 이중창으로 들렸다. 우물가는 순식간에 똥으로 범벅이 되었다. 숫제구멍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덜 삭은 똥덩이가 뭉쳐져 있었고 온 집안의 똥냄새가 진동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문화사진관 아저씨는 우물가에 널린 똥덩이를 볼 때는 이맛살이 찡그러지지만 똥통에 빠진 아이를 보면은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반은 찡그리고 반은 웃는 낯을 하고 있었다. 광진테라 아줌마가 장군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보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하고 질급을 했다. 아줌마는 급히 고무신을 꿰고 우물가로 달려와서는 장군이 엄마의 두레박질을 거들었다. 뉴 스타일 양장점과 우리 미장원에서는 이 소식을 뒤늦게 문화사진관 아저씨에게 듣고 한참 뒤에야 구경을 와서는 어머 벌써 다 씻었네 하고 애석해하며 킥킥거리며 돌아갔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서 나와 봤다는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장군이 아닌가벼. 어쩌다 장군께서 똥통에 빠졌어 그래? 하고 장군이 엄마의 복장을 지르고 갔다. 조금 있다가는 중학교에 다니는 그 집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슬그머니 대문 뒤에서 엿보고 가더니 집에 가서 소문을 냈는지 늘 고추를 내놓고 돌아다니는 5살 배기 그 집 막둥이가 왔으는 자기도 여전히 고추를 드러내 놓은 채 아예 우물가에 버티고 서서 장군이의 고추를 찬찬히 구경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장군이를 수건으로 감싸서 방으로 들여보내는 장군이 엄마의 얼굴은 차마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장군이 엄마는 우물가의 똥에 물을 쫙쫙 부으며 엉뚱한 화풀이를 했다. 벼락 맞을 어떤 망할년이 이런 것을 버렸냐? 그것은 콘돔이었다. 똥 속에 버려졌다가 장군이의 몸에 묻어서 다시 세상 구경을 하게 된 콘돔 하나가 숫제구멍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내려가지를 않았던 것이다. 엄밀히 잘잘못을 따지자면 과실은 콘돔을 변소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온 자기 아들에게 있으련만 이런 때 가부인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을 트집잡아 괜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장군이 엄마다운 뻔뻔스러운 방법이었다. 콘돔을 보자 광진테라 아줌마는 제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비누로 손을 싹싹 씻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의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된 장군이 엄마는 아줌마가 사라진 쪽에다 대고 안 입고 온 시선을 던졌으며 이 상황에서도 도저히 맥락에 닿지 않는 밑도 끝도 없는 과부의 신세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대충 우물가를 치웠다. 장군이는 그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당한 봉변에 놀라서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데다 창피해서 더욱 그러는 모양이었다. 또 거기에는 자기의 비극을 과장함으로써 자기가 충분히 시련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 엄마의 꾸지람을 줄여보겠다는 음흉한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되자 식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문간에 들어서면서 내뱉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이게 무슨 냄새야 였다. 그날 저녁 내내 그리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별다른 화제도 놀이거리도 없는 주로 여자들뿐인 우리 집에는 그 얘기가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다. 똥통에 빠진 후로 장군이는 꽤 오랫동안 알았다. 아직 5월이라 밤으로는 바람이 선선할 때인데 그렇게 발가벗고 오랫동안 물을 뒤집어 썼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똥독이 그렇게 무섭다더니 사실이었다. 온몸에 팔진이 생겨서 큰 곤욕을 치렀다. 선생님이고 아이들이고 장군이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쳐 주질 않았다. 장군이 너 똥통에 빠졌다며 괜찮니? 어째 아직도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한 선생님은 장군이란 별명을
아예 똥장군으로 바꿔 부르며 노골적으로 이죽거렸다. 아이고 똥장군 다 나와서 학교에 나오셨나? 똥장군이 똥장군 속에 빠지면 어떡하나? 응?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애들은 저희들끼리 손을 꼭 붙잡고 장군이 옆을 너무 조용하다 싶게 지나쳤다. 그러더니 등을 돌리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렸음에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고만 한 여자의 킥 소리가 신호라도 되듯이 한꺼번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가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이네 반 애한테 전해들은 얘기다. 체육 시간에 비가 와서 운동장 수업을 못하고 교실 밖에 발이 묶이자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선생님은 처음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다고 난처해하더니 장군이를 보고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하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주목 장군 설화였다. 주먹이 유난히 컸다는 그 주목 장군 밑에는 장수들이 많았다. 그들은 칼이나 활을 잘 다룬다든지 병법에 뛰어났다든지 제각기 장기를 갖고 있었다. 그중 도무지 쓸모가 없어 천덕꾸러기인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굳이 특기라면 오줌을 잘 논다는 것이었다. 한데 전쟁이 나자 웬걸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그 오줌 장수였다. 그의 오줌발이 홍수를 이루어 적들이 모두 빠져 죽었던 것이다. 공을 세운 오줌 장수는 오줌을 잘 누워줬다 하여 큰 상을 받았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일제히 장군이를 쳐다보았으며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된 웃음소리는 그 시간이 다 끝나도록 그치지를 않았다.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낱낱이 전해 들으며 그때마다 장군이 엄마는 분하고 창피해서 화병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풀이할 대상이 없었다. 자기 아들을 통해 똥통에 빠지게 된 경위를 캐보려 했지만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나는 내 실험에 생체를 제공한 보답으로 장군이에게 위선을 선사했다. 누구나 웃음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장군이에게 스스럼 없이 대했으며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뒤처진 과목을 공부하라고 그 반 아이의 공책을 빌려다 주기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창피한 동기를 일러 바치지 않는 나의 성숙된 인품에 감탄하고 있던 장군이는 거의 감격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나이에 비해 속이 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기회에 마음씨까지 착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거짓과 위선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인가 나는 어슴푸레한 새벽빛 속에 밥을 지으러 나가는 할머니의 흰 머리수건과 나를 돌아보고는 더 잘하고 허공을 토닥이는 그 꿈결 같은 손놀림을 보면서 문득 언제부턴가 장군이의 삼국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다시 아련한 잠 속으로 빠져들며 나는 되찾게 된 아침의 평화를 마음껏 음미하였다.